강연을 진행해 주실 최경수 교수님은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에서 수학부 교수를 역임 중이십니다. 미분 기하학, 현미분 방정식 등을 연구 중이시며 과기부에서 만 40대 미만 우수한 연구자에게만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비누방울 속에 숨겨진 물리 현상을 미분을 통해 표현해보고 나아가 미분 방정식까지 알아보도록 하는 오늘 강의는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등과학원 최경수입니다. 저는 수학을 연구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지금 앞 시간에 보니까 지오대식도 만드셨는데 그게 기하거든요. 도형을 좀 나중에 기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연구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그 강연을 부탁받았을 때 좀 어렵다고 생각한 게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준비해달라고 하셨는데 제 연구 분야가 말씀해 주셨듯이 미분 기하학하고 미분 방정식이에요. 근데 미분이라는 건 나중에 고등학교 가야 배우거든요. 그것도 이과에 가야 배우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미분은 최대한 그 앞쪽 전반에 나오지 않고 최대한 미분을 뒤로 밀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는 현상 속에서 어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그게 나중에 미분이라는 걸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먼저 맞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비눗방울이죠. 뭐 놀이공원 가거나 평소에 비눗방울을 이렇게 많이 만드실 텐데 그러면은 처음에는 뭔가 애들이 좀 출렁출렁거리기도 하는데 결국에 보면 대부분 동그래져요. 왜 동그래질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그렇지. 근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잖아요. 오늘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비눗방울하고 거의 비슷한 그 현상을 가지는 게 풍선인데 물론 풍선은 조금 찌그러져 있지만 비눗방울은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 없으니까 거기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알기 힘들거든요. 손대면 터지니까. 근데 풍선은 다들 만져봤죠. 뭐 불어도 봤고. 그런데 풍선을 한번 불어보시면 이렇게 누르면 튕겨져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기 풍선에 크게 두 개의 힘이 있는데 하나는 풍선 불 때 계속 나중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풍선이 더 이상 잘 안 불리죠. 더 이상 커지기를 거부하거든요, 풍선이. 그건 뭐냐면은 풍선이 고무되어 있으니까 고무줄처럼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약간 좀 정확히 표현하면은 자기 풍선이 가진 면적이 있고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힘이 있어서 너무 커지면은 면적을 줄이려고 해요. 너비를 줄이려고 해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장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뭐 장력이라는 게 별로예요. 표면 장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혹시 컵에 물을 똑똑똑똑똑 터뜨리면 컵 위에 물이 약간 볼록하게 맺히죠. 그것도 그 장력이라는 것 때문에 얘가 어떻게든 안 터져 나가려고 버티고 있는 힘이거든요. 다 비슷한 건데 어쨌든 그런 풍선 자체에 고무로부터 장력이라는 게 걸리고 근데 이제 장력만 있으면은 얘가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자기 모습을 가지고 버티고 있죠. 그거는 이제 안쪽에는 공기가 버텨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거기에 바람을 불어 넣었으니까. 그러면 공기가 그냥 버틴다. 근데 약간 그거는 약간 애매한 표현인 것 같고 그래서 왜 공기가 있으면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힘을 버텨주는가? 그거 약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우리 바깥에도 공기는 있어요. 대기라고 하죠. 그리고 공기가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머리 위에서. 우리가 근데 공기가 엄청 무거운데 대기가 무거운데 우리가 안 찌그러지고 버틴 이유는 밑에서도 받쳐주기 때문에 위아래로 안 찌그러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풍선 안에 공기를 집어넣으면 풍선 안에 있는 공기가 풍선 자체가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줄이는 힘 때문에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공기가 바깥쪽에 있는 공기보다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은 좀 더 안쪽에 있는 공기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래 바깥쪽 공기랑 같은 압력을 받고 싶어 라고 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기압하고 바깥쪽에 있는 기압의 차이가 바깥으로 밀어내려는 힘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줄다리기를 할 때 딱 팽팽하게 서로 버티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풍선이 자기 모습을 가지고 고정이 돼요. 말이 길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비눗방울 똑같습니다. 그 자기 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장력과 외부와의 그 기압, 그러니까 공기의 밀도를 맞추기 위한 기압의 차이가 서로 싸워서 균형을 맞췄을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비슷한 게 이런 용수절 같은 게 있죠. 방금 계속 용수절 얘기했는데 장력 줄인다고. 뭐 1차원적인 이야기고요, 그거에. 이건 2차원적인 얘기고. 근데 여기서 약간 그 장력하고 압력의 차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풍선을 보시면 그 비눗방울과는 다르게 동그랗지는 않아요. 좀 찌그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풍선에 원래 모습이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왜 끝에 요 모습이 꼭지가 달려 있잖아요. 여기에 좀 더 밀도가 높거든요. 풍선 자체의 어떤 고무가 여기 더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이쪽에 좀 더 힘을 받으니까 찌그러지는 건데, 그래서 장력이라는 건 사실 각 점마다 다른 정도의 크기를 가져요. 그래서 장력은 각 점마다 다른 크기로 가지는데, 압력은 사실 모든 곳에서 일정해요. 왜냐하면은 기압이라는 게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순식간에 딱 대류를 해가지고 같은 사이즈로 맞춰지니까 안쪽하고 바깥쪽의 압력은 모든 점에서 같거든요. 그래서 각 표면에서 압력하고 장력이 싸우는데, 장력하고 압력이 같이 걸려야 되는 거죠. 단지 풍선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고무의 밀도가 다르다 보니까 좀 찌그러지는 거고, 다시 풍선으로 돌아가면은 모든 곳에서 같은 밀도로 비누가 있으니까 모든 곳에서 장력하고 압력이 같이 걸려서 방정식으로 쓰면 장력은 압력하고 같다. 뭐 이렇게. 그리고 상수다. 이런 방정식이 나옵니다. 상수라는 거는 이제 그 함수를 얘기해야 되는구나. 좋은 질문인데. 네, 좋은 질문이네요. 상수라는 거는 그 각 점마다 항상 같은 값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 안의 온도를 보면 에어컨 앞은 춥잖아요. 차갑죠, 온도가. 근데 에어컨으로 멀면은 그 히터 주변으로 가면 따뜻하죠. 그래서 각 점의 온도를 재는데 이렇게 방 안에 히터도 있고 에어컨도 있으면 그 점에서의 온도값이 다 다른데, 만약에 모든 방 안에서의 점에서 온도가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다 꺼면. 그러면 이제 온도가 상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항상 같은 값이다. 근데 이제 이거는 방정식인데 아직은 이래서 아직 둥글다는 얘기는 안 돼. 그냥 방정식은 구했어. 장력은 압력이라는 방정식은 구했어요. 근데 모습을 보려면 그러면은 압력은 상수란 것도 알았죠? 그럼 이제 장력이라는 게 어떻게 모양을 결정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풍선이 2차원적인 면적에 대한 얘기니까 다시 선으로 돌아가서 새총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고무줄. 옛날에 학생 때 다 이렇게 노란색 고무줄 이렇게 손가락에 걸어서 총을 쏘잖아요. 아니면 새총 비슷하게 해서 막 가지고 노시죠. 근데 이제 이 고무줄 새총이 있으면 항상 여기에 이게 싹 휘어 있는 부분에 돌을 놓거나 뭘 놔가지고 쏘죠. 왜냐하면 힘이 사실은 여기만 걸려 있거든요. 여기서 다 당기는 힘이 있지만 사실은 요곳에만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힘이 가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여기다 돌을 놓고 새총을 놓으면 앞으로 튕겨 나가는데, 만약에 요 줄을 여기다가 막 그 돌을 놨어. 그럼 순간적으로 새총을 놨다고 해서 여기 줄에 대었던 돌이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당기는 힘은 있지만 이렇게 거기서 어떤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얘가 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 주변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뭔가 힘을 가하고 있는 것은 여기 휘어있는 부분에서만 힘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이 고무줄도 풍선하고 같은 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길이를 줄이려고 하는 힘이 걸리는 친구들이라서 똑같은 장력인데, 여기서 보면은 휘어진다는 것은 그 장력이라는 줄어들려는 힘이 걸리고 있구나. 뭔가 평평하면은 사실은 힘이 작용하고 있지는 않구나. 자체 그 외부로 힘을 주고 있지는 않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력은 그 모습을 보자면 고무줄이 휘어진 정도,
그 장력을 잴 수 있고 휘어진 정도로 휘어진 정도를 이제 함자로 표현하면 공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률이라는 게 둥근 거 휘어진 거 대표적으로 공이 있죠. 축구공 같은 거 동그랗잖아요. 지구도 동그래요. 그래서 축구공이나 지구나 똑같은 동그라미인데 둘의 공률은 달라요. 왜냐하면 지구도 공은 공이지만 아주 천천히 휘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구를 보고 있으면 평평하잖아요. 그 말은 얘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한 바퀴를 도는데 엄청나게 긴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률이 작아요. 그리고 축구공 같은 거는 바로 한 바퀴 돌 수 있기 때문에 공률이 커요. 그래서 뭐 굳이 수식을 표현하자면은 이게 사실 구의 공률의 정의인데 공이 있으면 반지름하고 공률의 곱은 1이에요. 그게 정의예요. 이런 원이나 공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그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친구고 뭐 그래서 너무 계속 너무 지루하죠. 시리어스하니까. 아니 이거 그냥 뭐 할 수 있는 농담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그 대학생 생활 그러니까 대학교는 한국에서 다녔는데 그 대학원은 미국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음에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 다음에 대학원이라는 곳에 가는데 근데 이제 그 미국은 갈 때 자기소개서 같은 걸 잘 써야 돼요.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특히 대학원 갈 때는 사실 시험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자기소개서가 더 중요하지. 내가 얼만큼 공부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 뭐 미국에 있던 친구가 썰로 지금 그 글을 재밌게 써야 된대. 그래서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 자기소개서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 진짜 한 3, 4주를 고민했는데 결론이 그거였어. 아주 그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별은 점이고 지구는 이런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별이나 지구나 같은 크기로 보자면 둘 다 그냥 공인데 크기에 따라서 우리 휘어진 정도가 달라진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름 이게 수학에서는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정확히 그거죠. 그래서 모습이 똑같아도 크기가 다르면 공률이 달라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휘면 그러니까 반지름이 작으면 확 휘면 공률이 큰 거고 천천히 휘면 공률이 작은 거예요. 당연히 이제 공률이라는 것은 원이나 구에서만 잴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일반적으로 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원 이런 걸 타원이라고 하거든요. 달걀 모양으로 생긴 이런 친구를 타원이라고 하는데 이 점에서 이 곡선에서 모든 점마다 공률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여기 노란색 점은 천천히 휘고 있죠. 거의 좀 비교적 평평하죠. 다른 것보다. 그래서 여기는 공률이 작은 점이에요. 근데 여기 위쪽 빨간 점을 보면은 좀 나름 빨리 휘고 있죠. 다른 점보다 공률이 큰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뭐 곡선 안에서도 공률은 다 다르고 빨리 돌면 공률이 크고 천천히 돌면 공률이 작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뭔가 뭐 읽으실 필요 없어요. 읽으실 필요 없고 그냥 이게 나중에 공률이라는 걸 미분에서 정의를 하면은 나중에 대학교를 가시면 미분 방정식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공대생이면 1학년 때는 2학년 때 듣고 뭐 자연계도 대부분 들을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걸 듣고 나면은 거의 공률이 1인 곡선은 항상 원이라는 거를 자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의 사람이 밥을 먹으면 똥을 싸러 간다 이런 느낌으로 되게 당연한 건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대학생 레벨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혹시 대학교를 가시게 돼서 이공계 쪽으로 가시면 미분방정식 과목을 들으시면은 지금 이 정리 공률이 1인 곡선은 항상 원이다. 공률이 항상 1인 곡선은 항상 원이다. 이 정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궁금 아직 안 하시겠죠? 혹시 대학교 가면 궁금하시면 미분방정식 과목이라는 걸 들어보세요. 피카드 정리라고 있어요. 그럼 이게 되게 당연한 이야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어쨌든 나름 이제 제가 감히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다고 얘기하기 좀 너무 그렇지만 그래도 중고학생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식으로 한번 이 정리를 증명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제 전공이 기하라고 했으니까 도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만 한번 이런 미분방정식 이런 거 없이 그림만 그려서 휘었다 이런 내용만 가지고 한번 대충 생각을 해볼게요. 그 정리를. 이런
근데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이런 거 하는구나 수학자들은. 이런 생각하고 사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곡선이 있으면 여기 점 A를 하나 찍었을 때 이 점에서 내저번이라는 컨트롤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점에서 만나요. 이 초록색 원들이 이 곡선 안에 있고 그 내저번의 내자가 안 내자죠. 그래서 접한다는 건 만난다는 뜻이고 이렇게 잘 만나요. 그래서 안쪽에서 만나면서 이런 원들을 생각하고 걔 중에 점점 커지다가 더 이상 커지지 못하는 순간이 오겠죠. 다른 곳에 만나서 이 친구를 최대 내저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 내저번의 반지름 R을 생각하면 첫째로 이 최대 내저번의 반지름은 항상 1보다 작죠. 왜냐? 만약에 이 원이 반지름이 1보다 크다고 해보면 아까 이 공률의 정의에 의해 어디 갔어? 반지름이 1보다 크면 공률은 1보다 작죠. 정의상. 네? 이 점에서 보면은 이 초록색 원들보다 무조건 이 까만색 곡선은 더 천천히 휘잖아요. 무조건 바깥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초록색 원들보다 이 점에서의 공률은 무조건 작아요. 그래서 초록색 원의 공률은 무조건 1보다 커야 되고 그래서 반지름은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뭐 그건 알았고 그럼 그런 점 하나 잡아서 이렇게 이런 거 접선이라고 하는데 요 만나는 점에서 같이 만나는 이제 직선은 그 두 개를 그릴 수 있죠. 최소 두 개를 그릴 수 있는데 다른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한쪽으로 휘거나 아니면 평행이 될 수 있는데 평행이면 아무 쪽으로 골라도 되고 아니면 한쪽으로 휘어 있다면은 그 휘어 있는 방향으로 이 초록색 원을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 다른 내저번을 그려요. 그래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친구들은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텐데 작은 원이 그려서 반지름이 작고 그러면은 뭐 대충 얘기하면 증명 지루하니까 대충만 얘기하면 이 점에서의 이제 반지름 1보다 작으니까 공률이 1보다 큰데 이 점에서 검은 그 곡선의 공률은 이 점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공률이 1보다 커져서 모순이에요. 왜 그러냐? 그 점에서 이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거기서 같이 만나는데 그냥 살짝 큰 다른 초록색 원을 다시 그려보면은 이게 안쪽에서 밀어서 오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큰 걸 그린 순간 이렇게 검은색 원 바깥쪽으로 살짝 튕겨 나갔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초록색 원보다 까만색 선의 공률은 커요. 빨리 휘니까. 그런데 우리 이 초록색 원을 점점 빨간색 원에 가깝게 줄여들 수 있죠. 그 말은 이 빨간색 원하고 초록색 원 사이에 공률이 껴 있는 건데 이 까만색 원의 공률이 이 초록색 원을 빨간색 원으로 점점 줄여버리면 두 개의 원의 공률이 같아지니까 까만색 곡선의 공률도 이 빨간색 원의 공률과 같아지고 빨간색 원의 공률은 1보다 크니까 모순이다. 그게 말이 안 된다. 조건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증명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고 사는구나. 그냥 느낌만 보여드리려고 수학 시간인데 뭔가 증명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럼 이 정리가 의미하는 바는 공률이 항상 고정된 값이면 원이다. 사실 이걸 이제 2차원, 3차원 버전으로 올라가면 맨 처음 있었던 질문에 답을 줄 수가 있죠. 그건 증명 안 하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장력, 공률이 압력, 상수면 원이다. 즉 2차원이었으면 공이다, 구다.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네. 근데 오케이,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정말 항상 이 친구가 왜 저 힘이 더 이상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형태에 돌아가느냐? 왜 항상 결국 그러니까 구가 되면 움직이지 않는 건 알겠는데 왜 그 형태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아이고. 그냥 뭐 유튜브 같은 데다 버블 동영상을 치시면 이 친구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뭐 이러다 터질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큰 친구들은 터질 수 있는데 작은 애들은 잘 안 터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거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좀 확대해야 되는구나. 잠깐만. 잘 안 보인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 잠깐만. 여기 보시면 큰 애들은 큰 비눗방울은 아직 모양이 잡히지 않았는데 조그만 친구들일수록 훨씬 동그래요. 비눗방울들이 움직이는데 큰 친구들은 아직 모양이 잡혀가지 않고 움직이고 있지만 조그만 친구들일수록 점점 더 동그라미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움직이는 걸 어떻게 또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멈춰있는 애 말고 움직이는 애들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왜 움직이는지 뉴턴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거 중학교 때 배우나? 나중에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뉴턴은 사실 되게 오늘 미분 이야기하는 거에 적합한 사람인데 아직 미분을 정의도 안 했지만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긴 해요. 뉴턴이란 분이.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독립적으로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어서 누가 먼저 만들고 모르거든. 심지어 뉴턴은 옛날에는 약간 좀 귀족들이 하던 거라서 뉴턴이 이제 먹고 살만한,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아니니까 취미로 하는 거니까 해놓고 이런 걸 미적분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자기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가 그 얘기 듣더니 아니 그렇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왜 너만 알고 있냐 해서 책으로 쓰라고 해서 프린키피안가 거기 처음 등장했나? 하여튼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나 공개를 해요. 자기가 만든 거를. 그래서 뉴턴도 만들었는데 또 근데 그 중간 시기에 뭐 라이프니츠라는 독일 수학자도 해서 누가 먼저 만들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만들었다 보통 이렇게 하죠. 미적분을. 네, 이 뉴턴의 운동 법칙에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F는 ma라는 게 있어요.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힘을 주면 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곱셈인 건데 F 힘을 주면 힘이 들어가면은 M은 질량 그리고 A는 가속도. 그 질량 곱하기 그 가속도가 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가속도라는 거는 가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러닝을 하는데 등속도로 움직여. 러닝은 좀 그런가? 그 빙판에 스케이트를 타요. 얼음판이 있는데 그 마찰이 없는 거죠. 근데 누가 쭉 밀어요. 상자를 밀어요. 그럼 마찰이 없으니까 상자가 쭉 앞으로 가죠. 밀려서 컬링처럼. 우주도 맞아. 우주 좋은 이그젬플이야. 우주에서도 그냥 툭 치면 애가 쭉 날아가죠. 우주선이. 그럼 이제 등속으로 날아가는 건데 같은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건데 거기서 만약에 되게 좋은 지적이네. 우주에서 로켓이 날아가면 발사체가 있으면 막 점점 뒤에서 불을 뿜으면서 날아가면은 점점 얘가 빨라지거나 속도가 바뀌거든요. 그다음에 가속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많은 힘을 줘서 얘를 가속을 줘야 되고 가벼우면 조금만 힘을 줘도 뭐 날아갈 수 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이제 F는 ma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인데. 사실 되게 인터넷 들어가면 멋있는 이그젬플 그림이 많은데 제가 여기 좀 오피셜한 곳이 저작권 같은 게 걸릴 수 있으니까 대충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되게 멋있는 그림들이 많아요. 유명한 법칙이라. 하여튼 이제 이게 아까 비눗방울의 움직임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일단 비눗방울에서 M은 각 점에서 비눗방울의 질량인데 거기 뭐 다 똑같겠죠. 비눗방울과 풍선은 이게 다른 건데 사실은. M은 그냥 1이다. 1로 보시고 그러면은 힘은 가속도다. 비눗방울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힘 처음에 얘기했죠. 장력하고 압력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장력하고 압력이 이제 둘의 합이 0이면 둘이 싸워서 0이 되면 힘이 딱 0으로 사라져 버리면 움직이지 않는 건데 아직
아까 커다란 풍선이 그 비눗방울이 움직일 때처럼 아직 각 점에서 힘이 0이 아니면 비눗방울에 힘이 주어지고 있어서 비눗방울이 그 힘에 밀려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가 있는 거고 뭐 질량은 다 1이라고 두고 그러면 그 힘이 가속도로 바뀌어서 비눗방울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압력을 생각하지 않고 장력만 생각하셔도 압력은 좀 머리 아프니까 여기서 이게 장력을 생각하시면 휜 방향으로 힘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장력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이쪽에선 안쪽으로 힘이 들어가겠죠. 여기선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그 장력이 바깥쪽으로 애를 밀어내려고 하겠죠. 뭐 이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안쪽으로 밀어 넣을 거고 장력이. 그래서 근데 힘은 바로 가속도로 바뀌어서 이 방향으로 애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비눗방울이 움직이는 걸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러네요. 이게 약간 중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그냥 설명만 할게요. 뭐냐면은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세상에 그 역학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치 에너지 혹은 잠재 에너지라는 게 있고 나머지 하나는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그 위치 에너지는 별건 아니고 높은 데 있으면 에너지가 더 많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높은 데에 공이 있다가 내가 그렇죠. 저희가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힘이 들잖아요.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에너지를 더 점점 그 어떤 물체나 나에게 올려주고 있는 거라서 에너지를 오는 힘이 드는 거죠. 아니면 이제 옥상에서 공을 딱 떨어뜨리면 애가 퐁 하고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서 이제 그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고 이게 점점 내려가면서 속도가 붙잖아요.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거에 에너지라는 게 또 있는데 그건 좀 납득이 가죠.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뭔가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공을 떨어뜨리면은 얘가 멈춰있던 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라는 게 생기는데 그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 이 친구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낙폭에서 생긴 위치 에너지에 그게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뭐 결국엔 마찰이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에너지가 없어질 수는 있지만 일단 아무 외력이 없다면 아무 그 외부의 자극이 없다면 마찰도 없고 그냥 우주 공간 같은 데 있다면 위치 에너지 같은 거라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합이. 근데 위치 에너지라는 게 꼭 그 높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용수철에도 있어요. 용수철을 이렇게 쫙 늘려서 가만히 있으면 용수철에 어떤 힘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내가 힘을 들여서 얘를 움직여 놨으니까. 근데 내가 그 늘었던 용수철을 탁 놓는 순간 팡 하고 줄어들면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용수철에 저장되어 있던 일종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정확히 그 비눗방울도 똑같아요. 용수철 같은 거니까 우리가 면적을 강제로 늘려놨잖아요. 안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거기 이제 어떤 위치 에너지 같은 게 저장이 된 거예요. 용수철처럼. 그리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비눗방울 만들면 얘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자체에 어떤 운동 에너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뭐 알지만 뭐 빙판에서 쭉 밀면 나가지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밀어온다고 앞으로 쭉 날아가진 않잖아요.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지. 자동차도 한번 밀으면은 처음엔 좀 가는 것 같다가 바로 멈추겠죠. 자기가 돌고 있지 않으면 엔진이 켜져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에너지 잃어버리는 게 되는데 순식간에 그런 이유는 마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빙판에선 툭 치면 쭉 날아가는 이유가 마찰이 적으니까. 우리가 서 있는데 뒤에서 민다고 앞으로 날아가진 않는 이유는 마찰 때문에. 그래서 비눗방울이 실제로 움직이면서 공기와 마찰을 해서 에너지가 줄어들고 에너지가 줄어들다가 더 이상 에너지를 잃어버릴 수 없는 순간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바닥에 땅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낮은 에너지인 상태가 되는데 위치 에너지 더 이상 떨어질 위치 에너지도 없고 운동 에너지도 없어지는 순간이 오면 움직임이 멈추겠죠. 운동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움직이다가 마찰로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떨어질 에너지가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운동 에너지도 0이 되고 이 친구가 멈춥니다. 멈췄다는 건 힘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봤던 장력은 압력과 같다. 그래서
휜 공률이 상수다. 그러니까 항상 같은 값이다.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형태가 돼서 다시 원이 됩니다. 근데 뭐 이건 비눗방울만 얘기하면 그래서 비눗방울 연구에서 어쩌겠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죄송해요. 이제 조금 이제 전문적인 얘기를 할게요. 아직은 그렇게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 휜 거와 움직임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이런 파동 이렇게 출렁이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헬스장에 가서 뭐 이렇게 줄을 흔들어도 애가 막 이렇게 움직이죠. 출렁거리면서. 아니면은 그 고무줄 같은 거 하시면 초등학교에서 그 고무줄 퉁 치면 팡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네, 여기가 정확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F는 MA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아까 무슨 일이 벌었을까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출렁이고 있으니까 이 휜 부분에 장력 같은 게 걸려서 위로 올라가고 여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네, 각 점에서 장력이 걸리고 가속도에서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뭐 그래서 네, 이거 설명하려고 했는데 힘들겠다. 대충만 설명할게요. 사실 이쯤에서 미분의 정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죠. 그 뭐냐면 그냥 그 미분이라는 건 별건 아니고 그 순간의 변화량이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제가 위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매 시간마다. 근데 그 매 순간 내 위치가 얼마나 빨리 변화하냐라는 게 속도고, 그래서 갑자기 제가 천천히 걷다가 빨리 뛰면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잖아요. 천천히 걸으면 느려진 거고. 그래서 위치가 순간적으로 변하는 값이 속도고 그 위치를 미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속도는 반대로 동일한 속도로 뛰고 있다가 갑자기 막 빨리 달려요. 그럼 가속이 생긴 거죠. 아니면은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멈춰요. 그것도 가속이 생긴 거죠. 반대 방향으로. 근데 그거는 속도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잰 값인데 수식이 너무 많네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순간 변화량, 순간적으로 위치가 순간적으로 변하는 값이 속도고, 속도가 순간적으로 얼만큼 변하는지 재는 게 가속도인데, 뭐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미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의 미분은 속도고, 속도의 미분은 가속도다. 미분은 그 순간 변화량. 근데 그냥 좀 이렇게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래서 꼭 속도와 이런 거 말고도 그냥 이제 이런 x 제곱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으면 이런 걸 미분을 해보면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삐죽한 친구가 천천히 도는 친구보다 2번 미분 값이 커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이제 나중에 공률을 정의할 때 보면 수식에서 2번 미분한 값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가속도처럼.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힘은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뭐냐면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고 2번 미분하면 가속도랬죠. 그러니까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니까 한 번, 2번 미분한 건데, 그래서 이건 이제 t가 시간이라는 거, 타임의 시간이라 가속도는 그 점에서 이제 뭐 시간 방향으로 2번 미분한 게 이거고, 힘은 이제 장력이라 공간 방향으로 2번 미분해서 나온 값이라서 뭐 공간 방향으로 2번 미분해서만 힘이 나오고 장력이 나오고, 그건 F는 MA에서 자속도인데 가속도는 시간 방향 2번 미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동 방정식이라는 걸로 부르고, 파동 방정식에 의해서 아까 이런 줄이 움직이는 거를 기술하면은 요 볼록한 점에서 힘이 크니까 아래로 가속도를 받아서 얘가 아래로 움직이고, 이 점에서 위로 움직이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뒤집힌 모습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해요. 이게 정확히 파동 푸시는 모습이라고 해서 파동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네, 뭐. 근데 파동 방정식이 왜 중요하냐면 힘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다 파동 방정식으로 적혀요. 힘이라는 게 들어가면. 그래서 뭐 물론 힘이 안 들어가는 현상도 있지만 뭐 힘이 들어가는 현상을 나중에 방정식이라는 걸로 기술하면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파동 방정식이라는 걸로 적힙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막 어디 보시면 막
막 이름 붙은 방정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슈레딩거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막 이거저거 있는데 사실은 그 방정식 앞에 미분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대부분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하여튼 네, 그래서 넘어갔는데. 근데 뭐 좀 나름 뭐 다른 이런저런 물리나 경제학 현상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다 비슷한 방식으로 적히고. 예, 조금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면 마찰을 집어넣으면은 가속도와 그러니까 장력이 힘이 가속도와 속도로 분리돼서 나눠져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마찰이 많은 만큼 가속도가 줄어들어서 점점 움직이는 힘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왜 마찰이 이 시간 미분이냐면 속도냐면 속도가 빠를수록 마찰이 많이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마찰을 집어넣은 걸 감쇄 파동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제 이걸 왜 얘기했냐? 수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뭐 물리 얘기, 뭐 경제학 얘기 할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공계에 가시면 진로를 그쪽을 잡으시면 미분 방정식은 뭐 다들 쓰는 거라. 뭐 제가 미분 방정식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미분 방정식이 수학자만의 것이다라고 말한 건 너무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곱셈, 덧셈, 나눗셈을 배우는데 뭐 수학자만 덧셈, 뺄셈, 나눗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쓰는 거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수학자만 쓰는 건 아니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수학자들이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예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비눗방울이 다시 원으로 가는 현상,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수학에서. 그거를 그냥 조금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 감쇄 파동 방정식을 보시면 사실 가속도는 원으로 돌아가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를 잃는 과정에서 원이 되는 거잖아요. 움직임을 줄여야 되니까. 그럼 이제 그건 이런 마찰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냥 과감하게 가속도를 줄여버립니다. 가속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찰만 생겨가지고 그냥 에너지가 분산돼 버리는 그런 방정식을 생각하는데, 속도는 뭐 이렇게 공간 미분등분한 거다, 힘이다, 이런 걸 열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열방정식이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진짜 이 공간에 있는 온도를 재는 방정식인데, 아까 함수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막 에어컨도 있고 하면은 각 점에서의 온도가 다른데, 갑자기 우리가 사람도 다 나가고, 사람도 히터니까 에어컨 다 끄고 불 다 끄고 다 꺼버린, 에너지를 다 꺼버린 상태에서 문을 닫고 나가면 처음에는 각 점마다 온도가 다를 수 있는데 아주 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곳에서 온도가 같아지겠죠. 동일해지겠죠. 그 현상을 기술하는 게 이 열방정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막 출렁이던 비눗방울이 동그라미 되는 거랑 비슷해요. 동그라미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모든 점에서 똑같은 모양이니까.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 평형점을 찾아가는 현상인 건데, 그거를 지금 하나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 곡선에다가 이런 열방정식을 줘서 얘가 곡선이 움직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점에서 이 휜 정도, 곡률에 의해서 그걸 속도로 변환시켜서 움직이는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여기 좀 신기한 움직임을 가져요.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저 방정식을. 이렇게 움직여요. 뭔가 점점 둥그러지죠. 뭐 작아지긴 하는데 약간 휜 부분이 점점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좀 길쭉한 걸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려볼까요? 아이고, 아이씨, 다시 해볼게. 됐다. 점점 동그래지죠. 그냥 원이 되고 사라져.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점점 동그래지다가 그러니까 점점 볼록해지다가 마지막에 동그라미가 돼요. 그래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크기가 점점 줄어들긴 하는데 사실 이제 뭐 모양이 더 중요한 거니까 크기보다는 같은 크기라고 상상을 해보면은 점점 동그래지고 있는 거죠. 비눗방울처럼. 아이고, 하여튼 네. 큰거 그리면 그럼 너무 오래 걸려.
이거 그 나중에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꽉 채워서 해보세요.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 한 번만 해봅시다 그러면. 궁금해하니까. 댁에 가셔서 혹시 궁금하시면은 인터넷에 커브 쇼트닝 플로우라고 이따 스펠링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적으시면 커브 쇼트닝 플로우 시뮬레이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들어가서 이거 하실 수 있어요. 공짜예요. 개방돼 있으니까 궁금해하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수학자들이. 곡선이 동그래지는구나. 뭔가 균형을 찾아가는구나. 곡면이면 될까? 2차원 곡면, 3차원 곡면, 4차원 곡면이면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착안을 했죠. 그래서 점점 동그래지죠. 일단 곡선에 대해서 이런 게 수학적으로 이걸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터인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실제로 반드시 이렇게 벌어진다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수학에서 그거를 커브 쇼트닝 플로우 이게 글씨가 너무 안 좋은데 여기 커브 쇼트닝 플로우 줄어드는 곡률 흐름이라고 부르고 아까 보시면 시뮬레이터 적으시면은 검색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된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80년대에 증명을 했고 근데 이걸 왜 했느냐? 그 포인카레 추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세기 수학 7대 난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2003년에 페렐만이 풀긴 했는데 이게 정확히는 이제 2903년인가 5년인가 포인카레가 그 100년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이렇게 그림이 안 보인다.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원을 천천히 부드럽게 찌그러뜨리면 부메랑 같은 거 만들 수 있죠. 아니면 길쭉하게 다이얼도 만들 수 있고. 근데 도넛을 생각해 보세요. 도넛은 연속적으로 천천히 움직여서 공을 절대 만들 수 없잖아요. 핸들이 구멍이 있으니까. 커피컵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컵을 천천히 움직여서 도넛을 만들 수 있는데 원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성질을 가지면은 원하고 같은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단순 연결돼 있다고 그 곡면에 아무렇게나 고리를 하나 곡선 하나 그린 다음에 그 닫힌 곡선. 그래서 폐곡선을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점으로 갈 수 있으면 단순 연결돼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원하고 같다는 거 2차원에서 포인카레가 증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3차원부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밀러가 56년인가에 7차원에서 일종의 발레 같은 걸 찾았어요. 그래서 7차원부터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5차원. 근데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위상동형이라는 게 위분동형이라는 게 있는데 부드럽게 못 바꾸고 연속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게 있는데 7차원에서 하고 5차원에서 하고 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게 너무 전문이니까 뺄게요. 네, 하여튼 다 필즈 메달을 받았어요. 엄청 이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문제거든요. 7차원, 5차원, 4차원 내려갈 때마다 다 필즈를 주다가 이제 여기서 86년도에 프리드만이 4차원에서 증명한 다음에 증명이 멈췄지. 3차원은 못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나중에 그리고리 페렐만이라는 사람이 2003년도에 증명을 했는데 그분은 자기 필즈 메달을 받는 거 싫다고 거절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러시아로. 하여튼 되게 역사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직 4차원에서 좀 남은 게 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4차원까지는 이렇게 잘 변할 수 있다 이런 걸 공부한 게 위상수학인데 위상수학으로 풀었는데 3차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위상수학을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근데 그리고리 페렐만이 3차원 어떻게 풀었냐, 방금 보신 커브 쇼트닝 플로우 곡선이 움직이는 원이 돼가는 그 과정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그걸 누가 처음 생각했냐면은 해밀턴이라는 교수님이 생각하셨는데 여기 안 적었지만 이게 83년도에 리치 플로우라는 곡면을 아까 보신 것처럼 점점 열방정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현상을 만드셨는데 그걸 이제 계속 하시다가 결국에 그 해밀턴이 만든 그런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페렐만이 증명을 했죠. 그래서 대충만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한 면에 이제 곡면이 원이 돼버렸으면은 이렇게 오래 안 걸렸죠.
그래서 뭐가 어려웠냐? 페레만은 뭘 했냐? 아이고 그림 이상하다. 물론 이건 이게 해밀턴이 대충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대충 볼록 뭐가 있으면 공면이 점점 아까 보신 것처럼 점으로 동그란 점으로 가서 원으로 간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양의 공률이란 게 있는데 공률이 한쪽 방향으로만 휘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건 해밀턴이 증명을 했어요. 볼록한 애들처럼 한쪽 방향으로 휘어 있으면 양의 공률을 가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볼록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면 어디 갔어? 얘네는 볼록한 애들인데 이건 볼록한데 한쪽 방향 휘니까 뭐 이런 건 볼록하지 않거든요. 근데 곡선은 다행히도 볼록하지 않아도 무조건 원으로 가는데 이제 그 차원에서는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2차원부터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3차원에서 이제 한 가지 현상이 더 벌어지는데 그림이 이상하다. 이렇게 아령 모양이 있는데 가운데가 점점 줄어들다가 잘록한 점으로 가요. 그래서 가운데가 똑 잘려 나가는데 원으로 안 가고 가운데가 이렇게 개미어리처럼 생겨서 똑 잘려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했는데 근데 이제 다행인 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이 점으로 가는 걸 봤는데 사실은 그냥 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점점 동그란 점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점을 점점 크기를 키워서 봤으면 정확히 동그라미잖아요. 비슷하게 이 친구도 이 점 주변을 점점 키우면 그래서 무한대로 키우면 정확히 동그란 원통이 돼요. 왜 그게 가능하냐? 이 바깥쪽도 뭐가 있었지만 얘네는 저 무한대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점점 키우다가 저 끝으로 날아가 버리고 무한대 밖으로. 이 점은 이제 무한히 큰 원통이 되는 거죠. 동그란 원통. 그래서 동그란 원통이나 동그라미만 된다는 거를 페레만이 증명을 해서 증명을 끝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비눗방울에서 있었던 그 현상을 어떤 100년 넘은 수학 문제에 적용을 해서 비슷하게 이게 되게 단순한 모양으로 간다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얘가 어떤 형태였는지 알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100년 넘은 수학 난제를 뭐 풀기도 했고, 오늘 강연은 뭐 이렇게 끝내기로 하고요. 뭐 그 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다고 해서 제가 아는 바만 써놨는데 물론 뭐 수학과 나와서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연관성이 높은 주로 제 친구들이 많이 취직했던 건데 그래서 학부라는 게 대학교를 말하는 거죠. 대학교 졸업하고 보통 취직을 하면은 보통 증권회사에 가거나 보험회사에 갔어요. 보험 가면은 이제 보험 파는 거는 수학하고 관계가 없고 보험 상품 자체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저런 데 갔고 아니면 이제 더 많은 경우는 통계로 수학하고 같이 배우거든요. 통계를. 사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리통계라고 해서 수학하고 통계를 같이 뽑아요. 1학년 때. 그래서 뭐 근데 요즘 통계 같은 경우에 통계라고 하면 뭔가 딱딱해 보이는데 요즘 좀 멋있는 말 있잖아요. 데이터 사이언스. 그래서 빅데이터. 그래서 다 통계죠. 그래서 뭐 요즘 되게 많이 뭐 당연히 통계는 옛날부터 모든 회사에서 썼고 큰 회사 하면은 자료가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요즘은 특히나 요즘 플랫폼이라는 거 많이 쓰잖아요. 인터넷에서. 플랫폼 같은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뭐 활동을 하는데 뭐 물건도 많이 구입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뭐 물건들을 보여줬을 때 뭘 많이 사느냐,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냐 이런 걸 통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플랫폼 회사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통계 쪽으로 해서. 수학과 나와도 통계는 다 하니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학부 졸업하고는 이렇게 많이 갔고요. 대학원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뭐 수학 박사를 받은 다음에 다 교수를 하는 건 아니죠. 연구원이나 수학 그만두고 다른 거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보통 그러면은 맞다 그거 전에 그 대학원 진학하는 것 자체를 수학과 대학원 말고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그냥 진학할 수 있는데 다 수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는 건 당연히 아니거든요. 다른 과에서 수학과 오듯이 수학과 대학원에 뭐 수학과도 다른 과예요. 대표적으로 저희 우리 유명하신 허준이 교수님 그 필드마다 하신 분 보시면 물리학과였잖아요. 근데 수학과 박사로 왔잖아요. 비슷하게 서로 이제 대학원 갈 때 전공을 바꾸니까. 근데 주로 이제 수학과 졸업한 친구들이 다는 대학원이 당연히 수학과 가지만 경제학과에 진짜 많이 가요. 경제학과에 진짜 많이 가요. 그거 아세요? 수학자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노벨상이 경제학 노벨상인 거. 그래서 요즘은 물리보다 경제에 더 수학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그래서 제가 나중에 대학원 간 친구들 중에
거의 수학하고 경제가 6대 4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많이들 지금 경제학과 교수하고 있고 하여튼 경제 많이 가고 요즘은 당연히 또 AI 때문에 많이 가더라고요. 뭐 아주 최근에 벌어진 일이지만 요즘 AI가 너무 핫하니까 컴퓨터 공학에는 AI 많이 가고요. 그럼 뭐 대학원 가고 근데 어쨌든 대학원 수학과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학 대학원 끝내고 뭐 수학 교수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다른 진로로 갈 수도 있잖아요. 어디 가냐면은 원래는 이제 보통 다 금융을 하러 갔어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제가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해서 국내 박사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취직한 데가 대부분 이제 뭐 전통적으로 항상 금융 쪽으로 가거든요. 월스트리트에 많이 가는데 헤지펀드라는 뭐 투자 전문 회사들에 많이 가고 헤지펀드는 회사 이름은 아니죠. 그냥 투자 전문 회사다 그냥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재밌는 게 은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 은행들은 덩치가 크니까 뭔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한국 친구들하고 친해서 너 취직해서 뭐 하냐 물어봤는데 대학원 가서는 모르겠어요. 수학만 해서 그런가? 뭐 네가 취직해서 뭐 하는지 서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은행도 많이 가더라고요. 어떤 시티뱅크나 골드만삭스를 가던데 JP모건이나 뭐 그런데 하여튼 뭐 전통적으로 금융 아직도 많이 가는데 근데 제가 이거 이번에 넣은 이유는 요즘 진짜 AI 많이 해요. 뭐 이건 수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다른 학문들도 AI 많이 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뭐 기대가 크고 지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니 당장 뭐 박사 받고 AI 가는 게 아니고 제 교수하던 수학과 교수도 AI 하고 있어요 요즘에. 수학과 교수인 상태로 AI 연구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요즘 AI 되게 아주 핫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 되면은 마지막에 또 교수 그 박사까지 끝내고 교수로 갈 때 수학과 교수 당연히 가고 그 외에 산업공학과나 AI나 컴공과로 교수 가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AI는 요즘 꽤 는 것 같아요. 근데 상공과나 컴공과는 많이는 없는데 조금 있어요. 네, 하여튼 보통 이 정도 보통 대개 가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할까요? 오늘 교수님께 강연 들으시면서 질의응답 하실 때 있으시면은 뭐 진로 관한 거나 강연 내용에 관한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그거는 이제 그건 되게 물리학적인 이야기라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비눗방울이 건조되거나 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네, 이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수학에서 되게 어떤 이 아이디어란 상황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뭐 제 생각에는 아마도 뭐 비눗방울이 점점 증발해가지고 뭐 말라붙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찢어져 버리는 건 아닐까.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별도로 없으시면은 강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주신 표현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